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지구 어딘가의 새벽이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에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이슬 맺힌 양치류 잎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거대한 침엽수 숲에서 알 수 없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룡의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공룡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작은 깃털 달린 수각류 공룡이 나무 위에서 목청은 높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에 놀란 큰 도마뱀 하나가 쏜살같이 낙엽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트리케라톱스 한 마리가 이슬 젖은 풀밭에서 느릿느릿 걸으며 고사리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호수 위에는 아직 새벽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긴 목을 가진 에드몬토사우루스 무리의 그림자가 아련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에는 케찰코아틀루스가 날개를 펼쳐 상승 기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날개 폭이 10m가 넘는 이 거대한 익룡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하늘을 나는 생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날개를 접고 하강하면서 호수 가장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긴 부리로 물고기를 낚아채어 단번에 삼켰습니다. 완벽하고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지속된 이 세상이 이 순간만큼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하늘 어딘가에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름 약 12km의 암석 덩어리가 초속 20km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후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24시간을 함께 살겠습니다. 과학이 재구성한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가장 슬프고 가장 경이로운 하루를, 그 하루가 왜 우리 이야기인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먼저 그날 아침에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6,600만 년 전의 지구는 지금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대륙들의 배치가 달랐었습니다. 대서양은 지금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인도 대륙은 아시아와 충돌하기 전이어서 아직 바다 위의 섬이었습니다. 히말라야도 알프스도 없었습니다. 북아메리카는 내부에 거대한 내해, 서부 내해로가 있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캔자스,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일대가 얕은 바다였습니다.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극지방에 얼음이 없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약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열대성 기후가 현재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지금보다 높았고 그 온실 효과가 전 지구적 온난화를 유지했습니다. 식생도 달랐습니다. 꽃피는 식물, 즉 피자 식물은 이미 백악기 중반부터 등장해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엽수, 은행나무, 소철, 고사리 같은 오래된 식물들이 지배적인 곳도 많았습니다. 숲은 울창하고 다양했습니다. 꽃의 색깔과 향기가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벌과 나비의 조상들이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가득했습니다. 나성형 껍데기를 가진 이 두 종류는 3억 년 이상 번성했고 당시에도 수많은 종이 전 세계 바다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모사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해양 파충류가 그것들을 사냥했습니다. 바다 위에는 플레시오사우루스의 마지막 후손들이 느릿느릿 헤엄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날 아침에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충돌 24시간 전, 그러니까 그날 이른 아침에 북아메리카 서부로 가봅시다. 현재의 몬태나,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일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당시 공룡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헬크릭 지층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암석에서 가장 많은 백악기 말기 공룡 화석이 발굴되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살았던 곳입니다. 트리케라톱스가 무리를 지어 살았던 곳입니다. 에드몬토사우루스, 아나토티탄,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 아침 티라노사우루스 한 마리가 숲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자란 티라노사우루스는 길이 12m에서 13m, 무게 약 9톤에 달했습니다. 두 발로 걷는 이 거대한 존재의 발걸음은 땅을 울렸습니다.
그 발자국에서 흙이 일었습니다. 한때 티라노사우루스를 거대하고 둔한 동물로 생각했지만 현재 연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성체 티라노사우루스의 걷는 속도는 시속 약 4.5km에서 8km 정도였고 어쩌면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코끼리보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결코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는 현재의 추정에 따르면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최근에 무언가를 먹었을 것입니다. 포식동물은 항상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닙니다. 큰 먹이를 잡으면 며칠을 버티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제 에드몬토사우루스 한 마리를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영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큰 눈으로 주변을 살피면서. 티라노사우루스의 눈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두 눈이 앞을 향해 있어 입체 시각을 가졌습니다. 현대 매처럼. 이것이 먹이를 추적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그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북아메리카의 하늘은 맑거나 약간 흐렸을 것입니다. 소행성은 아직 대기권 밖에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날 그 하늘 아래 서 있었다면, 매우 민감한 측정 장비로 우주를 관측했다면 유카탄 반도 방향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에는 너무 늦었겠지만 그 아침 숲속에서 작은 포유류 하나가 통나무 아래 굴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크기는 큰 쥐 정도, 작은 눈, 뾰족한 주둥이, 짧은 다리. 야행성이어서 낮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존재의 후손들이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후손입니다. 그 아침 이 작은 포유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을 것도, 자신의 세상이 곧 뒤집어질 것도. 그냥 통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작동하는 방식이 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이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에 의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충돌 12시간 전. 낮이 되었습니다. 햇빛이 백악기의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트리케라톱스 무리가 강가의 개활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새끼들이 어른들 사이에서 보호받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이 무리 안에는 갓 부화한 새끼도 있었습니다. 어미 트리케라톱스가 새끼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공룡이 부모의 역할을 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아사우라의 둥지 화석에서 새끼들이 자라면서 남긴 흔적들이 있는데, 이것은 새끼들이 둥지에서 오랫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트리케라톱스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 어미는 자신의 새끼가 곧 사라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새끼뿐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무리도, 자신의 종 전체도 사라질 것을. 그것을 알았다면 달랐을까요? 달랐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재앙의 본질입니다. 그날 낮, 유카탄 반도 주변의 바다에서는 모사사우루스가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17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해양 파충류는 완전히 물속에 적응한 존재였습니다. 팔다리가 지느러미로 변한 지 오래였고, 꼬리도 이중으로 갈라진 물고기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암모나이트를 쫓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단단한 암모나이트 껍데기를 부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모사사우루스도 암모나이트도 유카탄 반도 주변의 얕은 바다도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충돌 약 1시간 전.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기권과 마찰하면서 소행성의 앞부분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유달리 밝은 별. 하지만 그 별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점점 더 커졌습니다. 유카탄 반도에서 이 광경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공룡들이 있었다면 하늘에서 점점 밝아지는 무언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포를 느꼈을까요? 아마도 본능적인 위험 신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재난 직전에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전에 코끼리들이 높은 땅으로 이동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진 전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관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경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땅에 충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수십 초에서 수분이었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숨을 시간도, 무엇인지 이해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수십 초를 묘사해 봅시다.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대기와 마찰했습니다. 그 마찰 에너지가 엄청났습니다. 초속 20km로 날아오는 12km짜리 암석 덩어리. 대기의 공기가 소행성 앞에서 압축되면서 수만도까지 가열되었습니다. 소행성은 그야말로 불덩어리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소행성을 녹이는 속도보다 소행성이 낙하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소행성의 대부분은 지표면에 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소행성이 지나간 자리의 공기가 초고온으로 가열되었고 그 가열된 공기가 충격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충격파 자체만으로도 광범위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얕은 바다에 충돌했습니다. 현재 유카탄 반도 북쪽 해안, 지금의 칙술루브 항구 근처. 수심이 약 100에서 200m 정도 되는 얕은 바다였습니다. 만약 깊은 바다에 떨어졌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얕은 바다에 떨어진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해저는 석회석과 황함유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황이 폭발적으로 증발하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 양이 나중에 지구를 차갑게 만드는 황산 에어로졸의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충돌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 역사상 인류가 만든 모든 핵무기를 합친 것의 수십만 배였습니다. 아니, 숫자로는 의미가 없을 만큼 컸습니다. 충돌 지점 주변은 즉각 증발했습니다. 액체도 기체도 아닌 플라즈마 상태로. 반경 수백 킬로미터 안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충돌 직후 첫 번째 효과는 지진이었습니다. 충돌 에너지가 지구 내부로 전달되면서 지진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규모는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지진보다 수천 배 이상 강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한 지진파. 이 지진이 충돌 후 수십 분에서 수시간 내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지진과 함께 화산 활동이 자극되었습니다. 충돌 충격파가 지구의 지각을 뒤흔들면서 이미 활발했던 인도의 데칸트랩 화산군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데칸트랩은 이미 충돌 수십만 년 전부터 거대한 용암을 분출하고 있었고 이것 자체도 기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공룡 멸종의 원인으로 소행성 충돌보다 데칸트랩의 화산 활동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적 합의는 소행성 충돌이 주된 원인이고 데칸트랩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쓰나미였습니다. 충돌 충격이 주변 바다에 거대한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도의 높이는 일부 지역에서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파도가 멕시코만, 카리브해, 대서양 해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내해로 이루어진 북아메리카 내부까지 파도가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현재 텍사스, 루이지애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층에서 이 거대한 쓰나미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충돌 후 수시간 내에 이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쓸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넓은 범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 효과는
파편과 열이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엄청난 양의 암석 물질이 대기권 밖으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이 파편들이 탄도 궤도를 그리며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편들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마찰로 가열되면서 지구 전체 하늘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수십억 개의 유성이 동시에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 자체가 오븐이 된 것입니다. 이 복사열이 지표면에 도달하면서 건조한 지역에서는 자연발화가 일어났습니다. 충돌 후 수시간 내에 지구 곳곳에서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충돌 당일, 충돌 후 첫 몇 시간 내에 일어난 즉각적인 효과들이었습니다. 충돌 6시간 후, 유카탄 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아 동부 어딘가에서 낮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충돌로 인해 대기 중으로 올라간 먼지와 그을음이 편서풍과 제트기류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약간 흐려지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태양빛이 줄어들었습니다. 낮임에도 어스름한 빛만 남았습니다. 그 어스름한 빛 아래서 파라사우롤로푸스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공명기관이 발달한 이 오리주둥이 공룡은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한 하늘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무리의 다른 개체들이 응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은 느꼈을 것입니다. 공룡들이 어떤 수준의 의식과 감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환경의 이상 변화에 반응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재가 내리고 냄새가 이상해지는 것을 그들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겠지만 충돌 12시간 후 지구 전체의 상황을 보면 이제 명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지점과 가까운 북아메리카 쪽은 이미 엄청난 직접 피해를 받았습니다. 멕시코만 주변, 카리브해 지역은 쓰나미와 충격파, 화재로 극도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지역들, 예를 들어 아시아나 유럽, 남아메리카의 남쪽 지역들은 아직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성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충돌로 인해 대기 중에 방출된 황이 황산으로 변환되면서 비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 산성비가 식물들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잎이 타들어갔습니다. 토양의 성분이 변했습니다.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특히 작고 굴에서 살고 다양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직 위협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의 흐린 날이 다음 날 맑아지는 경우를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재앙의 또 다른 잔인한 측면입니다. 재앙은 서서히 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건을 악화시켜가면서 점점 좁혀옵니다. 충돌 당일에도 그 다음 날에도 대부분의 공룡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데는 수천 년에서 수만 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가지는 오해와 다릅니다. 충돌 다음 날 갑자기 모든 공룡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24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충돌 당일 유카탄 반도에서 약 3,00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공룡들의 경우를 추적해 봅시다. 현재의 몬태나 지역, 헬크릭 포메이션. 과학자들이 이 지역의 화석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잘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충돌 후 약 13분에서 15분, 지진파가 이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리히터 규모로 10 이상에 해당하는 강진이 이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공룡들이 중심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땅이 흔들렸습니다. 강이 갑자기 역류했다가 다시 흘렀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일부는 쓰러졌습니다. 이 지진 직후 하늘에서 불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던 타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억 개의 달아오른 암석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것들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뿜어내는 복사열이 지표면의 온도를 급격히 올렸습니다. 식물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발화였습니다. 직접 불에 닿아서가 아니라 복사열만으로 발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태양이 100배, 1000배 강해진 것처럼 개활지에 있던 공룡들이 이 열기에 직접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준입니다. 숲속 혹은 호수 속 혹은 깊은 굴 안에 있던 생물들은 이 즉각적인 열기에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물이 단열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땅이 완충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트여있는 곳에 있었던 존재들은 달랐습니다. 이 최초의 열기, 충돌 후 수십 분에서 수시간에 걸친 즉각적인 효과들이 얼마나 많은 생물을 즉사시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즉각적 효과만으로는 전체 공룡을 멸종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살인자는 그 뒤에 왔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연구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노스다코타의 타니스라는 화석 발굴지에서 놀라운 화석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화석들은 충돌 당일, 그것도 충돌 후 수십 분에서 수시간 안에 죽은 생물들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돌이 일으킨 지진으로 인해 물고기들이 갑자기 출렁이는 강물에 의해 죽고 쌓인 것입니다. 화석에서 발견된 유리 구슬들은 충돌 직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녹은 암석이 굳은 것입니다. 물고기들의 아가미 속에 이 유리 구슬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물고기들이 충돌 직후에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을, 즉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유리 구슬들의 화학 조성이 충돌 지점의 암석과 일치합니다. 이 화석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6,600만 년 전 그날 충돌 후 몇 시간 안에 죽은 생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순간의 스냅샷, 유리 구슬을 아가미에 담은 채 죽은 물고기들, 그리고 그 물고기들과 함께 발굴된 다른 화석들, 트리케라톱스의 다리, 에드몬토사우루스의 피부 흔적, 거북이, 작은 포유류, 이것들이 모두 같은 날, 같은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이 발굴지가 충돌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지금까지 중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충돌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즉, 충돌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새벽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태양이 뜨기는 했지만 그 빛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기 중에 충돌로 인해 올라간 먼지와 그을음, 황산 에어로졸이 층을 이루어 태양빛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커튼으로 가려진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이 어둠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충돌 직후 몇 달에서 몇 년 동안은 광합성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어둠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합성이 멈추면 식물이 죽습니다. 식물이 죽으면 초식동물이 죽습니다. 초식동물이 죽으면 육식동물이 죽습니다. 이 연쇄 붕괴가 공룡 멸종종의 진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충돌 자체보다 충돌이 만들어낸 핵개월 같은 환경이 더 많은 생물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거대한 공룡들이 더 취약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거대한 몸집은 더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먹이가 줄어들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가장 많이 먹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큰 초식 공룡들이 빠르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것들을 먹던 큰 육식 공룡들도 먹이가 없어지면서 굶었습니다. 반면 작고 다양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적게 먹어도 되는 존재들은 버텼습니다.
씨앗을 먹는 작은 새들, 죽은 유기물을 먹는 곤충들, 균류를 먹는 작은 포유류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너무 빨리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공룡들이 마지막 24시간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재구성할 수 있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충돌 당일 저녁, 먼지로 뒤덮인 어두운 하늘 아래 아직 살아있는 공룡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아메리카 서부에서 직접 충격파와 열기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강가의 진흙에 숨었던 공룡들, 동굴이나 깊은 숲속에 있었던 것들, 호수 속에 있었던 것들. 이들은 살아있었지만 세상이 이상해졌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재가 계속 내렸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지나간 후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에 들리던 소리들이 없었습니다. 새소리가 줄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줄었습니다. 주변의 식물들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타들어간 잎들이 재가 쌓인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지어 사는 공룡들은 서로 가까이 모였을 것입니다. 사회적 동물들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에드몬토사우루스 무리가 서로 붙어서 이 이상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 트리케라톱스는 새끼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새끼 옆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미의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미가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새끼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어미가 새끼 곁을 지킨 것을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실제로 꽤 지능이 높은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뇌 크기 대 몸 크기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가 다른 비슷한 크기의 공룡들보다 높았습니다. 후각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후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특히 크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청각도 좋았습니다. 이런 감각 능력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가 충돌 당일의 이상 신호들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지진의 진동, 재의 냄새, 하늘의 이상한 빛, 그리고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쩌면 달아났을 것입니다. 포식자도 공포를 느낍니다. 도망칩니다. 하지만 어디로 달아날 수 있었을까요? 이 재앙은 도망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먹이가 없어서. 어쩌면 추위에 죽었을 것입니다. 핵겨울 같은 환경에서 열대 기후에 최적화된 거대한 파충류는 추위에 취약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홀로 자신의 영역을 배회하다가 점점 약해지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최후의 티라노사우루스가 죽은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충돌 당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이 지난 후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 티라노사우루스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더 작고, 더 다양하고, 더 적응적인 생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룡들의 마지막 날에서 살아남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공룡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새는 공룡입니다. 정확히는 수각류 공룡의 한 계통이 현재의 새로 이어진 것입니다. 백악기 말에는 현재의 새와 함께 다른 여러 종류의 초기 조류들이 있었는데 그중 많은 것들이 이 멸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무엇이 그것들을 살게 했을까요? 비행 능력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먹이를 찾아 멀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적게 먹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씨앗을 먹는 능력이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식물이 죽더라도 씨앗은 땅속에 남습니다. 씨앗을 먹는 새들은 먹이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느렸습니다. 악어도 살아남았습니다. 악어는 반수생 동물입니다. 물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속 생태계는
육상 생태계보다 더 오래 버텼습니다. 죽은 유기물이 물속으로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먹이가 풍부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악어는 매우 느린 대사를 가지고 있어서 먹이 없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와 비단뱀의 큰 친척들이 그렇듯이 한번 큰 먹이를 먹으면 수개월을 버팁니다. 거북이도 살아남았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물과 연관된 생활, 느린 대사, 다양한 시기, 그리고 작은 포유류들, 이미 이야기한 대로 통나무 아래 굴 속에서 낮잠 자던 그 작은 존재들이 이 모든 것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지금 지구를 지배합니다. 화석 기록이 이 멸종 사건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KPG 경계층이라고 불리는 지층이 있습니다. 백악기와 팔레오기제네드 경계를 나타내는 지층. 이 얇은 층을 기준으로 아래에는 공룡 화석이 있고 위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이 지층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덴마크에서,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 이 얇은 층 속에는 이리듐이 풍부합니다. 이리듐은 지구 표면에는 매우 드문 원소지만 소행성에는 풍부합니다. 이 층의 이리듐이 충돌의 직접적 증거입니다. 충돌로 인해 소행성의 물질이 전 지구에 퍼졌고 그것이 이 얇은 층으로 남은 것입니다. 과학자 월터 알바레즈와 그의 아버지 루이스 알바레즈가 1980년 이 이리듐층을 발견하고 소행성 충돌 가설을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반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칙술루브 크레이터가 발견되고 그 연대가 KPG 경계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 가설은 강력한 과학적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발견 이후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추가 증거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타니스 화석이 그 최신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현재로 연결해 봅시다. 6,600만 년 전 그 마지막 24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가장 직접적인 연결은 당연히 생물학적입니다. 그날 죽지 않은 것들, 살아남은 것들이 지금의 지구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는 공룡의 후손입니다. 악어는 그날의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유류는 그날 통나무 아래 굴에서 살아남은 작은 존재들의 후손입니다. 당신 안에 그 생존의 DNA가 흐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멸종 사건은 기회의 이야기입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공룡들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포유류는 주변부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작게, 조용히, 숨어서. 하지만 공룡이 사라지자 그 넓은 생태적 공간이 한꺼번에 비었습니다. 포유류들은 그 공간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억눌려 있던 진화적 다양화가 터져나왔습니다. 고래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박쥐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말의 조상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장류가 나무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류 중 하나의 계통에서 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즉, 6,600만 년 전 그 24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없었습니다. 공룡이 살아있었다면 포유류는 여전히 주변부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앙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이야기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의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우려입니다. 이전 5번의 대멸종은 모두 자연적 원인이었습니다. 소행성 충돌, 화산활동, 빙하기. 하지만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오염, 과도한 사냥.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의 멸종 속도는 자연적 배경 멸종 속도의 수백에서 수천 배에 달합니다. 공룡들은 자신들을 멸종시킨 소행성을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멸종은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6,600만 년 전 공룡들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광범위하게 번성했던 종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지배자였던 공룡도 사라졌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에서 방금 태어난 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마지막 날 살아있었던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름 없는 트리케라톱스. 강가에서 마지막 물고기를 잡아먹던 스피노사우루스의 사촌. 꽃이 핀 나무 위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른 깃털 달린 수각류. 바다 위를 마지막으로 날던 케찰코아틀루스. 마지막 암모나이트를 삼킨 모사사우루스.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그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다는 것, 그들이 번성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남긴 화석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불멸입니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흔적은 우리 안에, 우리가 걷는 땅 속에, 박물관의 유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세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오늘 밤 생각해 보십시오. 6,600만 년 전 마지막 날의 평화로운 새벽을 기억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그날의 공룡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룡들과 달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잘 사용하기를 오늘도 내일도 잘 자십시오. 6,600만 년 전 어느 날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앞바다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얕은 열대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떠다니고 해안가 숲에는 트리케라톱스 무리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하늘에는 프테로사우루스가 날아다녔다.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생명체도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태양계 어딘가에서 지름 약 10에서 15km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초속 20km의 속도로, 그러니까 총알보다 20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정확히 마치 조준이라도 한 듯 날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지구 생명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것을 파괴한 사건으로 기록될 참이었다. 충돌이 일어나기 불과 몇 시간 전 소행성은 이미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고 있었다. 이 정도 크기의 천체가 대기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놀랍게도 단 몇 초에 불과했다.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소행성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태양 표면보다도 뜨거운 온도까지 달아올랐고 하늘은 마치 두 번째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눈부시게 밝아졌을 것이다. 만약 그 순간 근처에 공룡이 있었다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불덩어리였을 것이고 소리보다 빛이 먼저 도달했기 때문에 그 섬광을 본 지 몇 초 뒤에야 굉음이 뒤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굉음이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충돌의 순간 소행성은 초속 20km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속도로 지각을 뚫고 들어갔다. 이 충돌로 발생한 에너지는 현대 인류가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합친 것보다 약 10억 배나 강력했다고 추정되며 TNT로 환산하면 무려 100조 톤에 달하는 폭발력이었다. 충돌 지점, 오늘날 칙술루브라 불리는 이곳에는 지름 약 180km, 깊이 약 20km에 달하는 거대한 분화구가 순식간에 생겨났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가 있다. 소행성이 하필 떨어진 곳이 유카탄 반도의 얕은 바다였다는 점이다. 이곳의 안반은 황산염과 석고, 즉 유황이 풍부한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만약 소행성이 지구상의 다른 대부분 지역, 예를 들어 화강암이나 현무암 지대에 떨어졌다면 대멸종의 양상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필이면 지구 표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유황이 풍부한 이 특정 지역에 소행성이 명중했다는 사실이야말로 공룡 멸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잔인한 우연으로 꼽힌다. 충돌 직후 몇 분 안에 벌어진 일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충돌 지점에서 반경 수천 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생명체는 즉각적인 열복사만으로 사실상 통구이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차이 2만 년 21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충돌 순간 발생한 열 펄스는 오늘날의 뉴멕시코주부터 캐나다 일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뒤덮었고, 이 열기로 인해 근처의 숲들은 순식간에 통째로 발화했다. 동시에 충돌 지점에서는 암석과 흙이 우주공간 가장자리까지 튕겨 올라갔다가 중력에 이끌려 다시 지구 전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낙하하는 파편들이 대기와 마찰하면서 하늘 전체가 마치 오븐의 그릴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자들은 이를 글로벌 브로일러 현상이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지구 전체가 거대한 오븐이 되어 지표면에 노출된 생명체들을 구워버렸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왜 하필 몸집이 크고 몸을 숨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공룡들이 유독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가 나온다. 화석 기록을 보면 그 시기에 살아남은 동물들은 대부분 몸집이 작고 땅속 굴을 파고 들어가 몸을 숨길 수 있었거나 물속으로 피할 수 있었던 종들이었다. 반면 열린 초원과 숲을 활보하던 거대한 공룡들에게는 이 뜨거운 하늘의 비를 피할 곳이 그야말로 어디에도 없었다.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테니스 크릭이라는 화석지에서는 놀랍게도 충돌 당일 혹은 충돌 직후 몇 시간에서 며칠 이내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들의 잔해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소행성 충돌 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작은 유리구슬, 즉 텍타이트가 물고기의 아가미에 박혀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는 그 화석층이 문자 그대로 대멸종이 시작된 바로 그날 혹은 그 직후에 형성되었다는 압도적인 증거였다.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지구 어딘가의 새벽이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에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이슬 맺힌 양치류 잎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거대한 침엽수 숲에서 알 수 없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룡의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공룡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작은 깃털 달린 수각류 공룡이 나무 위에서 목청은 높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에 놀란 큰 도마뱀 하나가 쏜살같이 낙엽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트리케라톱스 한 마리가 이슬 젖은 풀밭에서 느릿느릿 걸으며 고사리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호수 위에는 아직 새벽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긴 목을 가진 에드몬토사우루스 무리의 그림자가 아련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에는 케찰코아틀루스가 날개를 펼쳐 상승 기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날개 폭이 10m가 넘는 이 거대한 익룡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하늘을 나는 생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날개를 접고 하강하면서 호수 가장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긴 부리로 물고기를 낚아채어 단번에 삼켰습니다. 완벽하고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지속된 이 세상이 이 순간만큼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하늘 어딘가에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름 약 12km의 암석 덩어리가 초속 20km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후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24시간을 함께 살겠습니다. 과학이 재구성한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가장 슬프고 가장 경이로운 하루를, 그 하루가 왜 우리 이야기인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먼저 그날 아침에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6,600만 년 전의 지구는 지금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대륙들의 배치가 달랐었습니다. 대서양은 지금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인도 대륙은 아시아와 충돌하기 전이어서 아직 바다 위의 섬이었습니다. 히말라야도 알프스도 없었습니다. 북아메리카는 내부에 거대한 내해, 서부 내해로가 있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캔자스,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일대가 얕은 바다였습니다.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극지방에 얼음이 없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약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열대성 기후가 현재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지금보다 높았고 그 온실 효과가 전 지구적 온난화를 유지했습니다. 식생도 달랐습니다. 꽃피는 식물, 즉 피자 식물은 이미 백악기 중반부터 등장해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엽수, 은행나무, 소철, 고사리 같은 오래된 식물들이 지배적인 곳도 많았습니다. 숲은 울창하고 다양했습니다. 꽃의 색깔과 향기가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벌과 나비의 조상들이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가득했습니다. 나성형 껍데기를 가진 이 두 종류는 3억 년 이상 번성했고 당시에도 수많은 종이 전 세계 바다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모사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해양 파충류가 그것들을 사냥했습니다. 바다 위에는 플래시오사우루스의 마지막 후손들이 느릿느릿 헤엄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날 아침에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충돌 24시간 전, 그러니까 그날 이른 아침에 북아메리카 서부로 가봅시다. 현재의 몬태나,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일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당시 공룡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헬크릭 지층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암석에서 가장 많은 백악기 말기 공룡 화석이 발굴되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살았던 곳입니다. 트리케라톱스가 무리를 지어 살았던 곳입니다. 에드몬토사우루스, 아나토티탄,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 아침 티라노사우루스 한 마리가 숲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자란 티라노사우루스는 길이 12m에서 13m, 무게 약 9톤에 달했습니다. 두 발로 걷는 이 거대한 존재의 발걸음은 땅을 울렸습니다. 그 발자국에서 흙이 일었습니다. 한때 티라노사우루스를 거대하고 둔한 동물로 생각했지만 현재 연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성체 티라노사우루스의 걷는 속도는 시속 약 4.5km에서 8km 정도였고 어쩌면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코끼리보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결코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는 현재의 추정에 따르면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최근에 무언가를 먹었을 것입니다. 포식동물은 항상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닙니다. 큰 먹이를 잡으면 며칠을 버티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제 에드몬토사우루스 한 마리를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영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큰 눈으로 주변을 살피면서. 티라노사우루스의 눈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두 눈이 앞을 향해 있어 입체 시각을 가졌습니다. 현대 매처럼. 이것이 먹이를 추적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그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북아메리카의 하늘은 맑거나 약간 흐렸을 것입니다. 소행성은 아직 대기권 밖에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날 그 하늘 아래 서 있었다면, 매우 민감한 측정 장비로 우주를 관측했다면 유카탄 반도 방향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에는 너무 늦었겠지만 그 아침 숲속에서 작은 포유류 하나가 통나무 아래 굴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크기는 큰 쥐 정도, 작은 눈, 뾰족한 주둥이, 짧은 다리. 야행성이어서 낮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존재의 후손들이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후손입니다. 그 아침 이 작은 포유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을 것도, 자신의 세상이 곧 뒤집어질 것도. 그냥 통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작동하는 방식이 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이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에 의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충돌 12시간 전.
낮이 되었습니다. 햇빛이 백악기의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트리케라톱스 무리가 강가의 개활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새끼들이 어른들 사이에서 보호받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이 무리 안에는 갓 부화한 새끼도 있었습니다. 어미 트리케라톱스가 새끼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공룡이 부모의 역할을 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아사우라의 둥지 화석에서 새끼들이 자라면서 남긴 흔적들이 있는데 이것은 새끼들이 둥지에서 오랫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트리케라톱스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 어미는 자신의 새끼가 곧 사라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새끼뿐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무리도, 자신의 종 전체도 사라질 것을. 그것을 알았다면 달랐을까요? 달랐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재앙의 본질입니다. 그날 낮, 유카탄 반도 주변의 바다에서는 모사사우루스가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17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해양 파충류는 완전히 물속에 적응한 존재였습니다. 팔다리가 지느러미로 변한 지 오래였고 꼬리도 이중으로 갈라진 물고기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암모나이트를 쫓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단단한 암모나이트 껍데기를 부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모사사우루스도 암모나이트도 유카탄 반도 주변의 얕은 바다도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충돌 약 1시간 전.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기권과 마찰하면서 소행성의 앞부분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유달리 밝은 별. 하지만 그 별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점점 더 커졌습니다. 유카탄 반도에서 이 광경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공룡들이 있었다면 하늘에서 점점 밝아지는 무언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포를 느꼈을까요? 아마도 본능적인 위험 신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재난 직전에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전에 코끼리들이 높은 땅으로 이동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진 전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관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경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땅에 충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수십 초에서 수분이었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숨을 시간도, 무엇인지 이해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수십 초를 묘사해 봅시다.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대기와 마찰했습니다. 그 마찰 에너지가 엄청났습니다. 초속 20km로 날아오는 12km짜리 암석 덩어리. 대기의 공기가 소행성 앞에서 압축되면서 수만도까지 가열되었습니다. 소행성은 그야말로 불덩어리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소행성을 녹이는 속도보다 소행성이 낙하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소행성의 대부분은 지표면에 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소행성이 지나간 자리의 공기가 초고온으로 가열되었고 그 가열된 공기가 충격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충격파 자체만으로도 광범위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얕은 바다에 충돌했습니다. 현재 유카탄 반도 북쪽 해안, 지금의 칙술루브 항구 근처. 수심이 약 100에서 200m 정도 되는 얕은 바다였습니다. 만약 깊은 바다에 떨어졌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얕은 바다에 떨어진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해저는 석회석과 황함유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황이 폭발적으로 증발하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 양이 나중에 지구를 차갑게 만드는 황산 에어로졸의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충돌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 역사상 인류가 만든 모든 핵무기를 합친 것의 수십만 배였습니다. 아니, 숫자로는 의미가 없을 만큼 컸습니다. 충돌 지점 주변은 즉각 증발했습니다. 액체도 기체도 아닌 플라즈마 상태로. 반경 수백 킬로미터 안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충돌 직후 첫 번째 효과는 지진이었습니다. 충돌 에너지가 지구 내부로 전달되면서 지진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규모는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지진보다 수천 배 이상 강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한 지진파. 이 지진이 충돌 후 수십 분에서 수시간 내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지진과 함께 화산 활동이 자극되었습니다. 충돌 충격파가 지구의 지각을 뒤흔들면서 이미 활발했던 인도의 데칸트랩 화산군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데칸트랩은 이미 충돌 수십만 년 전부터 거대한 용암을 분출하고 있었고, 이것 자체도 기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공룡 멸종의 원인으로 소행성 충돌보다 데칸트랩의 화산 활동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적 합의는 소행성 충돌이 주된 원인이고 데칸트랩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쓰나미였습니다. 충돌 충격이 주변 바다에 거대한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도의 높이는 일부 지역에서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파도가 멕시코만, 카리브해, 대서양 해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내해로 이루어진 북아메리카 내부까지 파도가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현재 텍사스, 루이지애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층에서 이 거대한 쓰나미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충돌 후 수시간 내에 이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쓸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넓은 범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 효과는 파편과 열이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엄청난 양의 암석 물질이 대기권 밖으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이 파편들이 탄도 궤도를 그리며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편들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마찰로 가열되면서 지구 전체 하늘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수십억 개의 유성이 동시에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 자체가 오븐이 된 것입니다. 이 복사열이 지표면에 도달하면서 건조한 지역에서는 자연발화가 일어났습니다. 충돌 후 수시간 내에 지구 곳곳에서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충돌 당일, 충돌 후 첫 몇 시간 내에 일어난 즉각적인 효과들이었습니다. 충돌 6시간 후, 유카탄 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아 동부 어딘가에서 낮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충돌로 인해 대기 중으로 올라간 먼지와 그을음이 편서풍과 제트기류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약간 흐려지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태양빛이 줄어들었습니다. 낮임에도 어스름한 빛만 남았습니다. 그 어스름한 빛 아래서 파라사우롤로푸스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공명기관이 발달한 이 오리주둥이 공룡은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한 하늘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무리의 다른 개체들이 응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은 느꼈을 것입니다. 공룡들이 어떤 수준의 의식과 감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환경의 이상 변화에 반응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재가 내리고 냄새가 이상해지는 것을 그들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겠지만 충돌 12시간 후 지구 전체의 상황을 보면 이제 명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지점과 가까운 북아메리카 쪽은 이미 엄청난 직접 피해를 받았습니다. 멕시코만 주변, 카리브해 지역은 쓰나미와 충격파, 화재로 극도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지역들, 예를 들어
아시아나 유럽, 남아메리카의 남쪽 지역들은 아직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성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충돌로 인해 대기 중에 방출된 황이 황산으로 변환되면서 비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 산성비가 식물들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잎이 타들어갔습니다. 토양의 성분이 변했습니다.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 작고 굴에서 살고 다양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직 위협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의 흐린 날이 다음 날 맑아지는 경우를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재앙의 또 다른 잔인한 측면입니다. 재앙은 서서히 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건을 악화시켜가면서 점점 좁혀옵니다. 충돌 당일에도 그 다음 날에도 대부분의 공룡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데는 수천 년에서 수만 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가지는 오해와 다릅니다. 충돌 다음 날 갑자기 모든 공룡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24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충돌 당일 유카탄 반도에서 약 3,00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공룡들의 경우를 추적해 봅시다. 현재의 몬태나 지역, 헬크릭 포메이션. 과학자들이 이 지역의 화석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잘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충돌 후 약 13분에서 15분, 지진파가 이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리히터 규모로 10 이상에 해당하는 강진이 이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공룡들이 중심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땅이 흔들렸습니다. 강이 갑자기 역류했다가 다시 흘렀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일부는 쓰러졌습니다. 이 지진 직후 하늘에서 불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던 파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억 개의 달아오른 암석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것들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뿜어내는 복사열이 지표면의 온도를 급격히 올렸습니다. 식물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발화였습니다. 직접 불에 닿아서가 아니라 복사열만으로 발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태양이 100배, 1000배 강해진 것처럼. 개활지에 있던 공룡들이 이 열기에 직접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준입니다. 숲속 혹은 호수 속 혹은 깊은 굴 안에 있던 생물들은 이 즉각적인 열기에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물이 단열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땅이 완충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트여있는 곳에 있었던 존재들은 달랐습니다. 이 최초의 열기, 충돌 후 수십 분에서 수시간에 걸친 즉각적인 효과들이 얼마나 많은 생물을 즉사시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즉각적 효과만으로는 전체 공룡을 멸종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살인자는 그 뒤에 왔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연구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노스다코타의 타니스라는 화석 발굴지에서 놀라운 화석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화석들은 충돌 당일, 그것도 충돌 후 수십 분에서 수시간 안에 죽은 생물들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돌이 일으킨 지진으로 인해 물고기들이 갑자기 출렁이는 강물에 의해 죽고 쌓인 것입니다. 화석에서 발견된 유리 구슬들은 충돌 직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녹은 암석이 굳은 것입니다. 물고기들의 아가미 속에 이 유리 구슬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물고기들이 충돌 직후에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을, 즉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유리 구슬들의 화학 조성이 충돌 지점의 암석과 일치합니다. 이 화석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6,600만 년 전 그날 충돌 후 몇 시간 안에 죽은 생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순간의 스냅샷, 유리 구슬을 아가미에 담은 채 죽은 물고기들.
그리고 그 물고기들과 함께 발굴된 다른 화석들. 트리케라톱스의 다리, 에드몬토사우루스의 피부 흔적, 거북이, 작은 포유류. 이것들이 모두 같은 날, 같은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이 발굴지가 충돌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지금까지 중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충돌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즉, 충돌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새벽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태양이 뜨기는 했지만 그 빛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기 중에 충돌로 인해 올라간 먼지와 그을음, 황산 에어로졸이 층을 이루어 태양빛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커튼으로 가려진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이 어둠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충돌 직후 몇 달에서 몇 년 동안은 광합성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어둠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합성이 멈추면 식물이 죽습니다. 식물이 죽으면 초식동물이 죽습니다. 초식동물이 죽으면 육식동물이 죽습니다. 이 연쇄 붕괴가 공룡 멸종종의 진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충돌 자체보다 충돌이 만들어낸 핵개월 같은 환경이 더 많은 생물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거대한 공룡들이 더 취약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거대한 몸집은 더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먹이가 줄어들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가장 많이 먹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큰 초식 공룡들이 빠르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것들을 먹던 큰 육식 공룡들도 먹이가 없어지면서 굶었습니다. 반면 작고 다양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적게 먹어도 되는 존재들은 버텼습니다. 씨앗을 먹는 작은 새들, 죽은 유기물을 먹는 곤충들, 균류를 먹는 작은 포유류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너무 빨리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공룡들이 마지막 24시간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재구성할 수 있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충돌 당일 저녁, 먼지로 뒤덮인 어두운 하늘 아래 아직 살아있는 공룡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아메리카 서부에서 직접 충격파와 열기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강가의 진흙에 숨었던 공룡들, 동굴이나 깊은 숲속에 있었던 것들, 호수 속에 있었던 것들. 이들은 살아있었지만 세상이 이상해졌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재가 계속 내렸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지나간 후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에 들리던 소리들이 없었습니다. 새소리가 줄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줄었습니다. 주변의 식물들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타들어간 잎들이 재가 쌓인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지어 사는 공룡들은 서로 가까이 모였을 것입니다. 사회적 동물들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에드몬토사우루스 무리가 서로 붙어서 이 이상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 트리케라톱스는 새끼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새끼 옆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미의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미가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새끼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어미가 새끼 곁을 지킨 것을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실제로 꽤 지능이 높은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뇌 크기 대 몸 크기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가 다른 비슷한 크기의 공룡들보다 높았습니다. 후각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후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특히 크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청각도 좋았습니다. 이런 감각 능력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가 충돌 당일의 이상 신호들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지진의 진동, 재의 냄새, 하늘의 이상한 빛, 그리고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쩌면 달아났을 것입니다. 포식자도 공포를 느낍니다. 도망칩니다. 하지만 어디로 달아날 수 있었을까요?
이 재앙은 도망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먹이가 없어서. 어쩌면 추위에 죽었을 것.